우리 역사를 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이 관점이 가장 또 뚜렷하게 부각되는 그런 강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라는 것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꿔놨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느닷없이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운명은 이 시베리아 철도 때문에 어쩌면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강의를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동아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영국하고 러시아가 세계사 차원에서 이 러시아가 바다로 밀고 나오는 것을 영국이 아주 결사적으로 틀어막는 싸움이 동아시아 쪽으로 밀려왔는데, 우리 고종이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한반도로 러시아를 계속 끌어들입니다. 계속 끌어들이니까 영국이 이제 거칠게 저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창덕궁에서 이 고종이 보는 앞에서 전투를 벌여서 이제 개화당이 패퇴를 해서, 그리고 일본군이 패해서 도망을 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 1,500명이 조선에 와서 이제 청국군과 일본군이 또다시 전투를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좀 평화를 찾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하고 청나라의 이 조선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이 홍장이 1885년에 천진에서 만나서 회담을 해서 천진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를 조선에서 다 철수시키고, 만에 하나 또다시 군대를 보낼 때는 상대방에다가 통보를 하고, 그리고 재빨리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철수를 하자 하는 천진조약을 체결합니다. 결국 이 천진조약이 10년 후인 1894년에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또 도화선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돼서 조선은 이제 청나라 군대도 철수를 하고 일본군도 철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이 잘만 하면 이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를 조선이 정말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10년을 조선의 지도부가 완전히 허송세월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매관매직을 하고 민씨들이 그냥 모든 관직을 다 독차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의 10년을 우리는 허송세월했다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참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친 셈인데, 그 중에서도 이 나라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간 대표적인 인물이 고종의 왕비였던 이 민왕후, 우리가 흔히 이제 민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치면 민왕후 혹은 명성황후 얼굴 그러면 요 네 가지가 검색이 됩니다. 문제는 이 4가지 다 민비인지 아닌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민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이 지금 나와 있는 요 얼굴은 어떤
그 주장에 의하면은 이거는 뭐 그 당시 궁녀 얼굴이다, 뭐 누구 얼굴이다 그래서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민비가 남편 고종보다 뭔가 좀 그 머리 돌아가는 게 아주 현명해서 이 조선의 정치, 특히 외교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교를 잘했으면 괜찮은데 이 점점 더 이 나라를 그 어렵게 하는 쪽으로 외교에 손을 대다 보니까 이거 뭐 어느 누구도 더군다나 이제 이 그 왕비가 여흥 민씨인데 민씨들의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누가 뭐 감히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조선이 외교를 그 국제 외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청나라가 조선의 외교를 도와주라고 그 보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독일 외무성 간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정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조선의 외교를 조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독일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국하고 러시아가 막 세계 곳곳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는 길을 영국이 결사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그 당시에 그 약 120개 그 제후국으로 찢어져 있다가 간신히 이제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으로 보면 프랑스라는 대국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 러시아는 대국이 있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어떻게 막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 쪽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쪽으로 좀 신경을 돌릴 수 있게 하자.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제일 관심을 가진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조선으로 진출해서 부동항을 획득하는 것이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독일 외무성이 조선에 가 있는 멜렌도르프에게 지령을 내려서 러시아라는 곰을 동아시아의 목장으로 유인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한 게 조선과 러시아의 수교입니다. 아니 지금 영국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청약이라는 책까지 써줘가면서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덜컥 러시아하고 수교를 한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뭐 땡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과 러시아의 수교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준 멜렌도르프라는 독일인에게 러시아 황제가 훈장을 수여할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요 지도는 이제 그 앞으로 요 지도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그 양상으로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영국 입장에서 보면 아유 우리도 수교했고 미국도 수교했고 뭐 독일도 수교했으니까 러시아가 수교하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뭐 시비 걸 게 없지 않느냐 하고 아마 거기서 그쳤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비밀리에 밀약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러시아가 제발 조선을 좀 보호를 해달라. 이 보호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보호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에다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일본 사람들을 조선의 내각에 보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한 통치를 하는 시스템을 보호국이라고 하는데 고종은 이 보호국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조선을 보호해달라고 했으니 자, 요 다음 요 사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제 사진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요.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 화가한테 지금 국제 정세가 이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곰이 러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이 이 그물을 씌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말뚝을 받고 있죠. 이건 영국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러시아가 움치고 뛰지 못하도록 지금 영국이 그물을 치고 포위망을 막 만들고 있는 요 한쪽을 조선의 구멍을 뻥 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조러 수교를 비롯해서 조러 미략 이 내용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러시아의 군함이 조선에 어떤 항구든 들어와서 기항을 할 수 있고 상륙을 할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고 수리도 할 수 있고 측량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조선에 있는 뭐 부산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여기를 이용을 해서 태평양으로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곰이 움치고 뛰지 못하도록 포위망을 만들고 있는 한 구석을 러시아를 조선으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에게 행동의 자유를 부여한 꼴이 됐으니 영국이 보면 이런 현상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패권국이 아닙니다. 패권국은 자기네들의 의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소국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를 패권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러시아가 조선과의 수교 그리고 조선과의 조러 미략을 통해서 그야말로 바다로 갈 수 있는 이 행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맞으니까 영국이 아주 거칠게 대항을 합니다. 요 위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지구 공 위에 이 공은 아마 지구를 좀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조선 사람이 봉사처럼 맹인 안경을 쓰고 있고 한쪽은 중국이 지금 줄을 당기고 있고요. 이쪽은 일본이 줄을 당기고 있고 요 위에서는 러시아가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조선이 이런 식으로 그냥 놀아놨다는 뜻이에요. 요 그림 하나로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래 사진을 보면 아래에 이렇게 깔려있는 건 조선입니다. 그 위에 러시아하고 멱살을 잡고 막 싸우고 있죠. 이게 그 당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서양 언론에 그대로 나왔던 그림들이에요, 이게. 자, 이 와중에 이제 고종과 민비가 이게 조러 수교 가지고는 좀 위험하니까 조러 미략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이 러시아에다가 고종이 비밀리에 밀서를 보냈는데 그 밀서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 왕조의 군대를 훈련을 시킬 러시아 육군 교관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조선을 러시아식으로 군대를 양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청나라하고 일본이 충돌할 경우에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그거 해줄 테니까 그 대가로 너는 뭘 줄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흥만 혹은 영일만을 조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를 수용을 해요. 이 사실이 폭로가 된 겁니다. 이 외교가에. 게다가 더 충격적인 얘기는 고종이 우리 그것도 불안하니까 조선과 러시아의 연합군을 구성을 하자. 5만 명 내지 연합군을 구성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내용까지 전부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기분이 아주 상해 있는 와중에 이 조러 미략 사실이 터진 데다가 조러 연합군까지 구성을 해? 그래서 이제 영국이 뚜껑이 열리죠. 바로 이 사람이 멜렌드로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에 와가지고 외교 참판,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차관 벼슬을 얻은 사람이 독일의 간첩이었다. 그 독일 간첩에 이 조선의 국왕과 왕비가 완전히 놀아나가지고 전 세계 이 패권 질서를 회오리로 몰아넣는 이런 그 졸업 이력을 체결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1885년 4월 15일 날 영국이 야 거문도 점령해 이렇게 해서 거문도를 점령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도 조선 정부는 러시아가 자기네 영토를 점령한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한 달 후에 영국 정부가 조선에다가 우리가 그 외교상 필요에 의해서 귀국의 거문도를 잠시 상륙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공문을 보내주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거문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영국은 이미 제1차 아편전쟁 이후인 1845년에 측량선 사마랑호라는 배를 보내가지고 이 조선 일대 여기를 해역을 다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을 하는 과정에 거문도를 점령을 하고 거문도에 내려가지고 측량을 한 결과 거문도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까 지도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거문도인데요. 여수하고 제주를 일직선으로 딱 걷을 때 그 한복판에 있는 게 거문도입니다. 여기에 그 영국 함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일본도 꼼짝 못하고 중국도 꼼짝을 못하고 특히나 여기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함대가 바다로 나오려면은 요 대마도 쓰시마 이 해협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틀어막을 수 있으니까 블라디보스토크를 모항으로 하고 있었던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요게 이제 더 좀 잘 된 지도 같네요. 예. 여기가 그 거문도입니다. 여기가 그 러시아의 그 태평양 상대 모항인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은 여기 그 대마도 앞바다, 부산과 대마도 앞바다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거문도에서 여기를 봉쇄를 해버리면 그냥 러시아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에 군항이 있으면 뭐하고 함대가 있으면 뭐예요. 세계 최강의 영국 함대가 한번 떴다 하면 여기는 이제 불바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니, 지금 이쪽 일대에 이만큼의 이 광활한 영토를 청나라로부터 뺏었는데 여기하고 저 모스크바, 유럽 쪽에 있는 러시아하고 이 교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시베리아라 그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고 여름이 되면 진창 수렁으로 변해가지고 이 연해주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모스크바에서 군대가 출발해가지고 연해주로 오려면은 걸어서 오면 2년이 걸린답니다. 배 타고 오면 뭐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문제는 저 아프리카를 돌아서 싱가폴로 해가지고 여기로 오는 동안에 모든 보급기지, 모든 이 석탄을 실을 수 있는 기지, 이건 전부 영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 러시아 군함을 어디서도 침몰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조러 수교를 하고 조러 밀약을 체결하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해서 너희들 한반도로 내려오는 순간 전쟁이야. 이렇게 지금 대항을 한 겁니다. 대항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일대에 있는 모든
교통도 끊겨, 식량도 끊겨,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고민하다가 러시아가 야, 방법이 없다. 우리가 여기 얻은 이 정말 알토란 같은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보급을 육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놓자. 그 당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9,300km입니다. 돈은 35억 루블이던데요. 영하 26도, 30도를 뚫고 이 철도를 놓으려면 이게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러면은 무슨 뭐 낭만에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뭣도 모르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하필이면 2월 달에 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근데 하루 종일 눈밭만 보여요. 자고 일어나도 눈 받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그래서 4일째 되던 날 저 바이칼호 옆에 있는 이르쿠츠크까지 갔는데요.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지금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7박 8일을 가야 됩니다. 이런 철도를 러시아가 할 수 없이 놓게 된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이제 거문도에 이 세계 최강의 영국 함대가 주둔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국의 함대가 주둔을 하면서 저 상해로부터 이 전신선을 끌어와가지고요, 거문도까지 전신선을 설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매일 이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거문도 사람들은 그 당시 이 러시아 사람들 뭐 막사 짓고 뭐 하는데 이렇게 가서 일도 해주고 그러면은 돈을 주니까 이 영국 사람들로부터 뭐 노래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 미락설이 이제 다 폭로가 되면서 영국군에 의해서 이 제1차 조로 미락이 완전히 이제 파탄이 나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요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요게 지금 다이너마이트 폭탄입니다. 폭탄 위에 한국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차이나라고 써 있고 이쪽에 자펜이라고 써 있고 지금 도화선에 불이 붙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조선의 모습. 아니 지금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미략을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저 거문도를 영국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고종과 민비가 또다시 비밀리에 제2차 조로 미략을 추진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빗대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말 국제적으로 멍청한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영국군 좀 철수시켜 보겠다고 또다시 비밀리에 이 러시아하고 또 협약을 하다가 또 들통이 나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들통이 났느냐? 그때 이제 민비의 친정집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민영익인데 이 민영익이가 아니 지금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있고 청나라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미략을 러시아하고 맺으면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민영익이가 제2차 조라 미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요 비밀을 청나라한테 밀고를 해요. 이제 이쯤 되면 이거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죠. 이 조정 대신이 고종하고 왕이 추진하는 미략을 막 상대방 나라에다가 무슨 고자질을 하지를 않나, 독일 간첩에게 놀아나지를 않나, 이게 나라에, 그래서 이걸 나라라고 볼 수 있을지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이 원색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안 되겠다. 고종을 폐위를 하자. 그래서 고종을 폐위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친구가 원색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이제 조선으로 보내가지고 뭐 총독과 같은 권한을 줘가지고 와서 이제 이 고종을 쫓아내려고 가만히 보니까 괜히 이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고종을 뭐 어떻게 하면은 일본도 뭐 난리칠 거고 러시아도 난리칠 거고 영국도 난리칠 거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그냥 주의만 주자. 그리고 이 원색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종의 옆방에 앉아가지고요. 고종한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공문서를 이 사람이 다 이제 감시 감독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1차 조로밀약, 제2차 조로밀약이 터지면서 조선은 이제 독립국으로서의 모든 이 국제법적인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청나라가 보낸 이 20몇 살 먹은 이 총독 비슷한 이 친구가 조선을 감시하는 말하자면 이제 청나라의 식민지 비슷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뭐 범국가적으로 막 일본에 대해서 막 일본 사람들 뭐 못된 짓 한 거 이거는 막 시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때 우리 잃어버린 10년 동안 이 청나라 군대와 이 원세계가 와가지고 조선에 못된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어느 누구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시비도 안 걸어요. 이거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중국을 추종하는 소위 말하는 중화주의 이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서양 외교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조선은 독립국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다 상실했다. 그리고 이 바로 원세계 이 친구가 조선의 왕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세계가 부인을 3명을 뒀습니다. 조선 사람이 2명이에요. 조선 사람으로부터 뭐 5남 9년간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고종이 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제1차 밀약, 제2차 밀약이 조선에게 준 영향은 무엇이었느냐? 우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얻은 거라고는 청나라의 모든 국가의 권리를 다 뺏기고 심지어 원세계가 국왕협회에서 국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자기가 다 감독을 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놨으니 도대체 이 고종과 민비가 한 이 2차례 조로 밀약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이런 거를 정말 냉정하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왜 고종은 국제성세가 그렇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 러시아에게 매달려가지고 러시아에게 의존하고 왜 영국에 의존할 생각이라든지 이런 건 왜 안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의 세계관이 요즘 우리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한미동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어떻게든지 깨고 왜 그렇게 중국하고 무슨 짓을 하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걸까? 고종민비와 문재인 외교는 어떻게 비슷한가?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종과 민비가 속해 있었던 그 시절에 세계 패권국은 영국이었는데 지금 세계 패권국은 미국이죠. 그리고 그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는 중국이죠. 그 당시는 러시아였지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지금 맺고 있는데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동맹은 서로 같은 편이 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이 지금까지 잘 그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왜 어려울 때 친구가 뭐 진짜 친구다 그러면서 뭐 폐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중국 사람들 오는 것을 막지도 않고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패권에 도전하는 쪽에 줄을 서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이 고종과 민비가 그야말로 정말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이 외교하고 거의 완벽하게 닮은 꼴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이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는 건지. 자, 이제 러시아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영국이 와가지고 거문도를 점령하고 막 세계 최강의 함대가 거문도에서 그냥 매일같이 훈련하고 여차하면은 막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까지 막 그 쳐들어올 기세로 있으니까 도대체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응? 우리가 이렇게 동북아시아 지도를 놓고 보니까 뭔가 막 공부하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의 그 역사적인 인식의 지평을 우리 한반도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렇게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세계사 이쪽으로 확장 열어놔야 우리 역사의 진면목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도를 좀 많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일대의 이 땅을 자기네들이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이 교통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거문도에 와가지고 이 스시마 해협을 딱 봉쇄를 하는 순간 해상으로는 뭐 어떻게 움치고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국 해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철도를 놔가지고 모스크바 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대량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는 것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1858년에 아이온 조약에서 얻은 땅이 이만큼이고 1860년에 북경 조약을 통해서 얻은 땅이 이만큼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코 이 땅을 포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략적인 요충이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이제 철도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86년 봄에 아직 지금 거문도에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해군은 1887년 2월 달에 철수를 합니다. 86년 봄에 이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3세가 시베리아를 최단 거리로 횡단하는 철도를 부설하라. 이렇게 이제 포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막 설계도 하고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자기네들이 다 댈 수 없으니까 뭐 해외에서 뭐 차관을 빌리고 뭐 하면서 철도를 구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장장 9,300km 그리고 35억 루블. 자,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가지는 그 전략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영국이 세계 패권국인데 세계의 모든 바다를 예를 들어서 서양 열강들이 동아시아로 올 때 이용하는 그 모든 해상로에 석탄 보급 기지, 중간 기착지 이런 걸 전부 영국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영국의 허락 없이는 배를 단 한 척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뭐 군대도 보내고 물자도 보내고 이렇게 되는 순간 영국 해군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멋있죠, 이 사진.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뭐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멋있는데 그 멋이라는 것 뒤에 이 전략적인 의미를 보면 지금 영국은 만약에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이제 완성이 돼서 러시아가 막 모스크바 일대에서 막 군대가 필요한 모든 대포와 물자를 수송을 해가지고 동아시아로 끌어들이는 순간 영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세계 패권국의 지위가 심각하게 지금 도전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설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시마를 점령을 했다가 영국한테 쫓겨나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이미 러시아로부터 한 차례 그 위협을 당한 바 있는 이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는 것은 일본에게는 정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냐? 이 지도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이게 겨울이면 얼어붙는 항구예요. 그래서 12월부터 4월까지는 이 항구로서의 기능이 상실이 됩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을 조선일보 기자를 할 때 여러 차례 갔습니다. 겨울에 가서 보니까요, 뭐 얼음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막 몇 미터 얼음이 옵니다. 배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은 쇠빙선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특수 강철로 된 이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음을 깨고 그 뒤를 따라서 배들이 움직이는데 그 전에는 쇠빙선이고 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면 항구 기능을 상실하는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만약에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종착역이 되면 더군다나 이 대한해협 쪽에 만약에 영국이나 이런 데가 틀어막으면 이 골치 아프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착역을 더 연결시켜서 분명히 얘네들은 한반도에서 그 종착역을 만들 거다. 그 종착역은 부산 아니면 마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또 한 곳은 바로 여순대련. 요 둘 중에 하나를 얘네들은 반드시 철도로 연결을 해서 여기를 종착역으로 만들 건데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부산이 더 위험한 지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은 자기네들 스스로 자기네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러시아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가 자기네들에게 적대하는 세력에게 넘어가면은 아니 거기서 배 타고 넘어오면은 뭐 몇 시간이면 오니까 이제 부산항에서 마루름 소리가 들리는 날 일본이 망하는 날이다.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군비를 증강을 해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가 우크라이나의 벌판에서 풀을 뜯던 기병대가 3주면 흑룡강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그 흑룡강물을 마시던 그 기병대가 부산까지 오는 날이 일본이 망하는 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 11월 29일 날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의회가 개회를 한 날입니다. 그 의회가 개회를 하는 날, 그 당시에 일본 수상인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이 역사상 최초로 열린 그 의회에 나가서 그 유명한 주권선 이익선이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주권선회가 뭐냐? 일본 본토를 얘기하는데요.
일본 본토를 지키는 것을 주권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주권선을 지키려면 그 주권선의 결정적인 그 위협을 가하는 이익선까지를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이익선은 어디냐? 바로 이 한반도가 이익선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본토를 지키는 능력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 주십시오. 라고 서로를 한 게 바로 이 유명한 주권선, 이익선 개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일본이 나중에 1910년에 이 조선을 합방을 하면서 한반도가 일본이 되잖아요. 일본에 합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여기까지가 우리 주권선이니까 이익선을 지켜야 된다. 그럼 이익선이 어디야? 만주가 이익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주로 쳐들어가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에다가 그 괴뢰국가를 만들죠. 그 만주도 이제 일본의 주권선이 되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이익선이 어디야? 중국 대륙이야. 그래서 중국을 쳐들어가죠. 이 주권선 이익선 개념을 계속 확대를 하면서 일본 국민들은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난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50년 동안을 끝없이 일본 군부에 그냥 끌려나가가지고 뭐 만주에서 죽고 동남아시아에서 죽고 태평양에서 죽고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요 그림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영국이 뒤에서 야, 싸워!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뒤에서 미는 거예요. 여러분, 청일전쟁, 러일전쟁은요, 일본이 청나라하고 싸우고 일본이 러시아하고 싸운 건데 그 일본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 영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국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그냥 우리 것만 들여다보니까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일본의 어떤 그 침략성, 그 일본의 그 나쁜 놈들 뭐 하고 막 저주의 감정을 일본한테 다 퍼붓는데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제국주의 시절에 이 세계 이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돈 대줘, 무기도 대줘, 심지어 정복, 자금, 무기 다 대줘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세계 패권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든 것이 실제 역사였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자,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권선, 이익선 막 이런 거를 막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주적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 군부가 전략을 세우기를 자, 일본 군이 한반도를 어떻게든지 그 청나라로부터 떼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지금 뭘 하려고 하면 이제 청나라가 시비를 거니까 우선 우리가 일본 그 임의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익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청나라로부터 떼놔야 되겠다. 그래서 청나라 너희들 조선으로부터 손 떼. 그러면 청나라가 알겠어 손 뗄게 이러고 나갑니까? 자기네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이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떼놓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도 전부 뒤에서 영국이 다 배후 조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지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리고 학자들조차도 그 수많은 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히 뭐 잘못 얘기했다가 친일파 적폐로 몰리면 학교에서 뭐 쫓겨나고 또 뭐 재판받고 뭐 친일파로 몰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일본이 그냥 천하의 악당이 돼버렸는데 요 사진 한 장을 우리가 보면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왜 영국은 욕 안 하죠? 왜 일본만 그렇게 뭐 그 악마의 화신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가 그 일본에 있는 뭐 그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 뭐 학자 이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속마음을 함부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뭐 의례적인 얘기만 하죠. 근데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정족을 먹고 서로 뭐 이제 막 뭐 이런저런 막 얘기할 때 보면 정말 한국 사람들 어리석다. 너희들 그 생각이 거기밖에 안 닿냐. 지금 세계 역사가 이래가지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너희들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우리를 욕을 하느냐. 따지고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1945년 8월 15일 날 원자폭탄 2방을 맞고 일본이 항복을 했을 때 해방됐죠, 우리는? 일본 사람들도 해방이 됐습니다. 누구한테? 일본의 군국주의자들한테. 1894년 청일전쟁이 벌어져 10년 후에 러일전쟁이 벌어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 1931년에 만주사변 일으켜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으켜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일으켜 그래가지고 일본의 이 젊은 청년들 그냥 다 끌려가가지고 여기저기서 죽고 일본 국민들 세금 내느라고 허리가 휘어지고 소위 말하는 이 군인들의 이 천황제 군국주의 파시즘에 의해서 일본 국민들이 50년 동안을 시달리다가 우리랑 똑같이 일본 사람들도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들 때 일본이 절대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일본의 모습이에요. 일본 사람들 그 군대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네들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이 뭐 군국주의가 다시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런 사진 한 장, 역사적인 사실, 1904년에 러일전쟁이 벌어질 때는 더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계사, 이 역사를 제대로 알면,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에게 가졌던 이 감정은 정말 거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처절한, 그리고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신무장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이때서부터 이제 일본은 일단 뭐 러시아하고의 전쟁은 다음 문제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청나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청나라하고의 전쟁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전쟁을 하려면은 이 군인들을 싣고 한반도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군사력을 이제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만 군사력을 기른 게 아니고요. 청나라도 이제 그 군사력을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 정원함, 진원함이라는 건데, 청나라는 독일로부터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원함이라는 거는
이 앞에 이 철판 두께가 30cm, 어지간한 포탄을 맞으면요, 포탄이 튕겨나갈 정도로 그 철판이 30cm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이런 배를 이제 막 구입을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나라는 좀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약 200만 명에 불과한 만주족이 4억 명 정도의 이 한족을 지배하는 구조가 청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실은 만주족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한족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만주 팔기군이라고 해서 만주 그 기병대가 초기에는 다 만주 사람들이 하다가 이것도 슬금슬금 한족들이 지휘관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만주족 황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얘네들이 그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막 배도 사오고 막 육군도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너무 강해지면 황실이 자칫 잘못하면 한족들에게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는 만들어서 사줬는데 포탄 살 돈을 전부 뺏어가지고 궁전 짓는 데다가 소비시켜요. 그래가지고 북경 가보신 분들 제일 먼저 이화원 자주 가시죠. 바로 이게 이화원인데 그 이화원을 무슨 돈으로 졌느냐. 이 북양함대, 정원, 진원, 내원, 치원함 이런 배들의 포탄을 구입하는 비용을 뺏어다가 이화원을 짓는 데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청일전쟁이 막상 벌어졌을 때 청나라 군함들은 한 포탄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이라는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어쨌든 군사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족 황실과 이 4억 명의 한족을 지배하는 이런 그 이상한 구조 때문에 자기네들 국력을 총동원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국가 운영을 여기 있는 요 서태후라는 이 사람이 쥐고 흔들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벌어질 때 청나라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전투에서 다 패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일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러시아하고 수교를 하고 제1차 밀약, 제2차 밀약을 하니까 영국이 거분도를 점령을 해서 러시아가 한반도로 남하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고 그래서 거문도를 영국군이 점령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군항이 폐쇄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놨고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건설되면 일본의 안보가 위험해지니까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해서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준비하고 이 모든 소용돌이를 누가 일으킨 거예요? 고종이 일으킨 거예요. 고종이. 민비가.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지금 무슨 일본의 침략성을 탓합니까? 왜 우리가?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우리가 정면으로 응시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창피하고 막 모멸감이 느껴질 정도로 막 우리 역사를 막 들여다보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우리는 잘했는데 일본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라고 하는 가짜 역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가짜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청일전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